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흙의 시간이라는 책입니다. 부제로 흙과 생물의 5억 년 투쟁기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초판이 나온 것은 2017년 7월 10일이네요. 책의 지은이는 후지 가즈미치라는 사람입니다. 후지 가즈미치는 1981년 일본의 후쿠야마 현에서 태어났다고 하네요. 2009년에 교토 대학 농학연구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교토 대학 박사연구원을 했고요. 일본 학술진흥회 특별연구원을 거쳐 현재는 삼림조막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라고 합니다. 일본 각지와 인도네시아, 태국의 열대우림에서부터 캐나다, 영구 동토에 이르기까지 재밌는 흙과 생물을 찾아 한 손에 삽을 들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제1회 일본 생태학회 장려상과 제33회 일본 토양비료학회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이 책을 한글로 옮기신 분은 염혜은님이십니다. 그리고 책을 펴낸 곳은 주식회사 눌와입니다. 가끔 산이나 또 밭과 논을 걸어 다니다 보면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흙을 바라보는 때가 있는데요. 이 흙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하는 의문을 한번 다들 가져보신 일이 있을 텐데요. 이 책은 흙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과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벌어진 일들, 그것을 흙과 생물이 벌인 5억 년간의 투쟁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책의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흙의 시간, 프롤로그, 발 밑에 펼쳐져 있는 세상. 지구는 갈색이었다.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1장, 흙이 걸어온 길. 역경을 극복한 식물들. 토양이 존재하지 않았던 지구. 대륙 이동과 양치 식물 숲. 나무와 버섯의 물질 순환. 쥐라기의 흙. 모래 위의 열대우림. 얼음 세계의 숲과 흙. 기적의 섬나라 일본. 2장. 흙이 키운 동물들. 미생물에서 공룡까지. 양분을 긁어 모으는 생물들. 장내 세균의 활동. 흙과 생물을 이은 용존 부유물. 긴축 재정의 양분 순환. 3장. 인류와 흙의 1만 년. 산성 토양에 적응한 인간. 물과 양분의 트레이드 오프. 고대 문명의 흥망성쇠. 열대림에 적응한 인간. 논농사를 시작한 아시아 사람들. 사라진 미꾸라지와 식문화의 변모. 당신의 오줌 값은 얼마일까? 인구 증가와 토양 산성화를 가속시킨 하버 보슈법. 4장. 흙의 현재와 미래. 시장 경제에 흔들리는 흙. 에너지가 전달될 때까지. 삼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불가사의한 경치, 포테이토 칩의 대가, 시장 경제에 흔들리는 흙, 나토 밥과 논 토양, 흙이 비추는 미래, 적응과 파멸의 경계선. 이상이 이 책의 목차고요. 마지막으로 나가는 말, 참고 문헌, 이런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책의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발 밑에 펼쳐져 있는 세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흙의 시간, 흙과 생물의 5억 년 투쟁기, 후지 가즈미치 지음. 프롤로그. 발밑에 펼쳐져 있는 세상. 지구는 갈색이었다. 생물이 흙을 낳았다. 지구는 푸른빛이었다. 인류 중 맨 처음으로 우주에 발을 디디었던 구소련의 유리 가가린이 남긴 유명한 말이다. 이 문장은 지구 표면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바다의 푸른색을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확실히 지구는 물이 풍부한 기적의 행성이다. 하지만 그가 이와 같은 말을 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늘은 굉장히 어두웠다. 하지만 지구에는 푸른 빛이 감돌았다. 라고 말했다 한다. 유리 가가린이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바다의 푸른색이 아니라 지구를 감싸고 있는 대기라는 베일의 아름다움이었던 것이다. 가가린이 지구와 교신하며 전한 메시지는 짧았지만 상황 중계는 매우 구체적이었다. 바다 이외의 육지만 하더라도 산이나 숲, 거기에 쌓여있는 눈까지 모두 식별이 가능하다. 푸른 베일에 쌓인 지구의 70%는 바다지만 30%는 갈색이나 녹색의 대지가 차지하고 있다. 그중 붉은 빛을 띤 갈색은 흙의 색깔이다. 지구는 갈색 흙의 행성이기도 한 것이다. 그리고 육지 표면의 30%를 덮고 있는 흙이 바로 이 책의 주인공이다. 그런데 흙이란 게 도대체 뭘까? 흙을 뜻하는 한자 토를 찬찬히 살펴보자. 세로 기둥에서 위로 솟아나온 부분은 식물, 아래는 뿌리를 뜻하고 위의 가로막대는 지표면, 아래의 가로막대는 안반을 의미한다. 결국 흙은 식물과 생태계를 지탱하는 기반인 셈이다. 일반적으로 토양이란 암석이 풍화된 것에 식물 시체가 섞여 있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생물을 키우고 동시에 생물이 키운 것.
우리는 그것을 토양이라고 부른다. 토양의 토는 자연 그대로의 흙이지만 토양의 양에는 부드럽고 비옥한 이미지의 흙, 즉 밭의 흙도 포함된다. 토양이 생성되려면 수백 년에서부터 수백만 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다. 수백 년 정도 되는 흙은 아직 어린 흙이고 수천 년부터 수만 년 정도 되는 흙은 겨우 성인이 된 흙이다. 수십만 년에서 수백만 년 정도 된 흙이어야 비로소 노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야말로 정신이 아득할 만큼 먼 세계이다. 더 아득해지는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구는 지금으로부터 약 46억 년 전에 탄생했다. 그리고 흙이 탄생한 것은 겨우 5억 년 전이다. 46억 년 전이던 5억 년이던 사실 100년도 살지 못하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전혀 감이 안 잡히는 세월이라는 점에서는 매 한 가지다. 하지만 상대적인 관계로 유추해 보자면 46세의 지구 아주머니가 5년 전에 마당에 채소 텃밭을 꾸리기 시작했고 1년 전부터 활동하던 공룡 형이 반년 전에 실종되었으며 열흘 전에 갓 태어난 소인들이 소규모의 온실 재배를 시작했다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다. 물론 여기서 열흘 전에 갓 태어난 소인은 바로 인류다. 이 책은 지구가 마당에 텃밭을 꾸리기 시작한 최근 5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즉, 육지에 식물이 등장한 최근 5억 년 동안이 이 책의 무대다. 식물이 없는 곳에서는 토양이 생길 수 없기 때문이다. 식물은 광합성으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인 CO2를 고정시키고 식물 시체의 대부분은 미생물이나 동물에게 먹혀 대기로 돌아가지만 일부는 잔존하여 부식되어 흙을 구성한다. 부식을 고기에 비유한다면 신선한 고기인 낙엽이 냄새나는 고기인 부엽토로 썩은 고기인 부식의 변화로 볼 수 있다. 낙엽이 잘게 부수어져 부식이 되면 점토와 서로 섞이게 되는데 그 결과 진한 갈색의 부식이 붉은색, 노란색의 점토에 달라붙어 갈색 대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식물뿐 아니라 동물도 토양의 생성에 크게 관여한다. 지렁이는 낙엽과 점토를 함께 먹고 장내에서 잘 혼합시켜 공 모양 똥인 단립, 즉 흙 알갱이가 모여 덩어리를 이룬 토양을 만들어 내보낸다. 발 밑에 펼쳐져 있는 흙의 대부분이 지렁이의 똥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소름이 쫙 끼칠지도 모르겠지만 지렁이가 흙을 일굼으로써 부드러운 토양이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흙이 암석의 풍화뿐 아니라 식물이나 동물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사실은 지구에만 존재하는 토양의 본질을 잘 설명해 준다. 현재 지구는 생물이 확인되는 유일한 혹성이며 토양은 지구의 특산물인 것이다.
흙을 둘러싼 전쟁. 어머니 같은 지구, 공생하는 대지, 생물들의 낙원. 대지라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부드럽고 따뜻한 이미지를 떠올린다. 하지만 사실 대지는 도망칠 곳이 없는 치열한 생존 경쟁의 장이기도 하다. 흙에서 자신이 살 곳과 양분을 구하는 생물들 사이의 경쟁은 지금까지도 끝없이 반복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대형 곤충이나 공룡 등 지금까지 지상에 존재했던 생물의 99.9%는 멸종했다. 멸종된 생물은 생존 경쟁에서 패배하거나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종류다. 언제나 생명으로 넘치는 대지. 하지만 생명의 대지는 동시에 멸종된 수많은 생물들의 묘지이기도 하다. 그리고 우리 인류는 그 연장선상에서 살고 있다. 애당초 생물이 육지로 진출했던 5억 년 전에도 이미 대지는 낙원이 아니었다. 황량한 대지는 불모의 암석 사막이었다고 추정된다. 토양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거기서 식물과 동물의 조상은 물과 영양분을 획득하기 위해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살아왔다. 문자 그대로 돌을 씹어먹는 심정으로 살았던 것이다. 식물이 지구상에 등장한 5억 년 전, 즉 흙의 여명기는 흙을 둘러싼 생물들의 잔인한 전쟁이 시작되는 출발선이기도 했다. 사람도 예외는 아니다. 인간이란 뜻의 영어 단어 휴먼은 부식을 뜻하는 휴무스, 즉 흙에서 유래한다. 어원만 그런 것이 아니다. 실제로 우리는 신체에 필요한 영양성분인 질소, 칼슘 등을 물과 공기 이외에는 모두 흙에서 공급받는다. 1만 년에 걸쳐 인류가 발달시킨 농업 시스템을 보면 항상 비옥하지만은 않았던 흙으로부터 영양분을 획득하기 위한 다양한 지혜가 기록되어 있다. 지구의 피부가 되어 대지를 덮고 있는 흙의 평균 두께는 불과 1m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흙의 존재가 달이나 화성과 지구를 구분짓고 식물, 곤충, 공룡, 그리고 우리 인류를 키웠다. 푸른 베일로 둘러싸인 갈색 토양 아래에서 반복되어 온 경쟁과 공생을 둘러싼 5억 년. 그 여행을 지금부터 시작해보자.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다윈이 본 붉은 흙. 여행을 떠나보자고 이제 막 말을 꺼냈지만 그 전에 살짝 옆길로 새서 이 책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키워드에 대해 짚고 넘어가자. 먼저 흙은 천천히 조금씩 변화한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는 산성이라는 귀찮은 성격을 가지게 된다. 여기서 이 두 개의 키워드는 의외의 유명인과 관련이 있는데 변화와 관련된 유명인은 진화론으로 유명한 찰스 다윈이고 산성과 관련된 유명인은 동화 작가로 유명한 미야자와 겐지다. 다윈은
비글로 항해에서 갈라파고스 제도를 방문한 경험을 토대로 1859년 종의 기원을 저술한 유명 생물학자다. 한편으로는 런던 지질학회 사무국장이기도 했던 다윈은 흙 연구 분야에서도 역사적인 성과를 올렸다. 저서인 지렁이의 활동에 의한 비옥토의 형성에서는 잔디로 덮인 돌멩이가 지렁이의 똥덩어리에 의해 땅속으로 묻히는 모양을 명확하게 스케치하기도 했다. 흙이 만들어질 때까지 30년이나 기다린 후 조사한 이 사례를 통해 다윈은 1년에 2mm의 토양이 지렁이의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밝혀냈다. 밀리미터라고 하면 굉장히 미미하게 느껴지겠지만 지렁이가 1년 동안 1헥타르당 20에서 40톤의 흙을 경작한 셈이라고 받고 말하면 그게 얼마나 엄청난 양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에도 농부라면 누구나 지렁이가 사는 흙이 비옥한 흙이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렁이가 흙을 생성하는 것을 양적으로 증명한 사람은 다윈이 처음이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긴다. 30년이나 흙을 관찰하다니 대체 얼마나 한가해야 그런 연구가 가능하단 말인가. 다윈은 대부호였던 부모를 후원자로 뒀기에 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놀라운 연구가 낳은 토양이 그의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다. 다윈 시대로부터 무려 150년이나 지나 분석 기술이 눈부시게 진보한 현대에도 우리 흙 연구자의 조사 방법은 단순하다. 한 손에 삽을 쥐고 야산을 돌아다니며 지면을 파서 관찰한다. 그리고 전국대회 시합에서 패배한 고교 야구 선수가 야구장의 흙을 담듯 필사적으로 흙을 모으고 분석한다. 사실 현대 연구자는 다윈이 살던 시대보다 더 많은 분석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되었지만 다윈이 대단한 이유는 그의 놀라운 관찰력과 통찰력에 있는 것이고 알겠지만 그건 시대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비그로 항해에서 다윈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흙의 색깔 변화였다. 다윈의 일기에는 열대 에콰도르와 브라질 흙의 적색과 녹색의 대비에 대한 놀라움이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영국에서 친숙하게 봐온 초원이나 검은 흙 풍경과는 전혀 다른 종류였던 것이다. 다윈은 단순히 흙의 색깔 차이에 감동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겉모양이 다르면 성질도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생각이 정확히 맞았다. 태어나 자란 환경이 다르면 당연히 흙도 다른 성격을 보여준다. 남미 칠레의 풍요로운 산림은 비옥한 화산재 모양, 페루의 사막토, 폴리네시아 섬의 비옥한 검은 흙, 그리고 열대우림을 유지시키는 브라질의 붉은 흙. 다윈은 단지 흙의 다양성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물들도 연동하여 변화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에 따라 그는 후에 종의 기원에서 개체 간 경쟁이 가혹한 환경에서는 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한다 라고 서술하고 있다. 결국 흙을 포함한 환경의 차이가 생물의 다양한 진화를 촉진시킨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비글호 항해 중에 다윈이 발견한 것은 환경의 차이에 적응하기 위해 생물들이 작은 변화를 계속 반복해 쌓아가면서 다양한 진화를 이루어냈다는 사실이다. 그 근본에는 토양을 포함한 자연 환경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깔려 있었다. 물론 당시에 흙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 다윈밖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중국 고대 왕조인 진나라의 시 황릉에 잠들어 있는 병마용은 만들었을 당시 5가지 색으로 컬러풀하게 표현되어 있었다고 한다. 여기서 황색은 황토고원, 흑색은 동북부의 흑토지대, 백색은 서부의 사막지대, 청색은 장강 주변의 논토양, 적색은 남부의 아열대 토양을 뜻한다. 흙은 지역에 따라 다른 풍토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홋카이도, 간토, 큐슈 지방에도 쿠보로 쿠토라고 불리는 유기물이 풍부한 검은 흙이 널리 펴져 있고, 일본 각지의 논에는 질척질척한 회색 흙이 펼쳐져 있다. 오키나와나 오가사와라는 제도에는 황색과 적색 흙도 있다. 아프리카나 남미 대륙, 동남아시아 등의 열대 지역에도 황색과 적색 흙이 많다. 흙에 유기물이 적고 적색이나 황색의 쇠, 점토를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래 언덕이나 사막에는 하얀 흙이 있다. 흙으로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만큼 흙의 색깔은 다양하다. 다양한 흙이 우리의 농업 문화와 풍토의 차이를 불러일으키며 역사를 엮어온 것이다. 초록이 풍부한 산성대지. 이 책의 또 하나의 키워드는 산성이다. 산성이란 수중수소 이온이 많은 상태를 가리킨다. 물이 지닌 산성도의 지표인 pH가 7 이하라는 뜻이다. pH는 수소이온의 상형 로그를 취한 뒤 부호를 바꾼 것이다. pH 7이 중성이며 pH 7보다 낮으면 산성, 높으면 알카리성을 뜻한다. 음식물이라면 신맛이 나는 게 산성이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흙에 포함된 물이 pH 3.5, 즉 레몬 주스 정도까지 산성이 되기도 한다. 건조지에서 강수량이 증가하면 사막은 초원으로 변하고 결국 삼림이 된다. 강수량이 적은 초원이나 사막의 흙은 중성 혹은 알카리성이라는 특징을 지니지만 삼림이 발달한 지역의 흙은 산성이 된다. 동남아시아의 열대우림이나 일본의 습지림도 그 아래로는 산성의 토양이 펼쳐져 있다. 여기서 질문. 그렇다면 왜 흙은 산성이나 알카리성이 되는 걸까?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물이다. 풍부한 물을 머금은 행성에서는
비나 해류에 의해 역동적으로 물이 순환한다. 우리 몸 주변의 습기는 불과 10일 전까지만 해도 바닷물이었다. 참으로 신비한 물의 세계다. 물은 은혜로운 비가 되어 식물과 동물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지만 4개의 해류에 둘러싸인 덕분에 강수량이 매우 풍부한 일본은 이러한 사실을 자주 잊어버린다. 물은 흙이 지닌 폐하의 차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비와 눈은 증발과 식물의 증산에 의해 대기로 환원되고 남은 물은 흙 속으로 침투한다. 땅 속을 흐르던 물은 결국 강을 이루고 호수나 바다로 거슬러 올라가 안착한다. 물의 침투에 의해 흙과 암석으로부터 녹아나온 칼슘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탄산칼슘으로 침전된다. 탄산칼슘은 석회암이나 조개 껍질의 주 성분이며 분필이나 운동장의 하얀 선을 그리는 도구로 우리에게 친숙한 물질이다. 건조지의 흙에서는 탄산칼륨이 집적된 백색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건조지의 흙을 알카리성으로 만드는 것의 정체다. 강수량이 증가하면 흙으로 침투하는 물의 양이 증가하여 탄산칼슘이 지하수에까지 흘러내려간다. 씻긴 흙은 중성에서 약산성으로 변한다. 비는 산성물질을 포함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널리 알려진 산성비다. 관광 명소의 동상을 얼룩덜룩하게 만드는 걸 보면 산성비의 영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녹아들어간 빗물의 pH는 5.6으로 약산성의 탄산음료가 된다. 게다가 산업혁명 이래로 석탄을 태우면서 나온 황산이나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유래된 질산이 포함된 산성비가 쏟아졌다. 하지만 산성비는 흙을 산성으로 만드는 원인 중 하나에 불과하다. 산성비보다 더 강한 힘으로 흙을 산성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놀랍게도 생물들이다. 식물은 칼륨이나 칼슘 등의 양이온을 다량 흡수하기 위해 대신 수소이온을 뿌리로 방출한다. 미생물은 낙엽을 분해하면 그 일부를 산성물질로 방출한다. 생물이 방출하는 산성물질로 인해 흙은 서서히 산성으로 변해가는 것이다. 물론 이와는 반대로 산성물질을 중화시키는 생물도 있다. 중앙아메리카 열대우림에 있는 착생식물의 물 웅덩이에서 새끼를 키우는 브로멜리아드 개가 바로 그 예이다. 낙엽에서 산성물질이 새어나오면 물 웅덩이가 산성이 되어 새끼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어미개는 죽기 살기로 열심히 낙엽을 청소한다. 더 나아가 산성물질을 중화하기 위해 칼슘을 듬뿍 머금은 달팽이 껍데기를 물 웅덩이에 투입한다. 이렇듯 숲의 영양순환이나 산성을 둘러싼 생물들의 다양한 대응을 경험하면서도 습윤한 지역에서는 조금씩 흙이 산성으로 기울어진다. 일본처럼 강수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생물의 활동이 왕성하고 나무나 미생물에 의한 산성 물질 방출도 왕성하기 때문에 칼슘 등 중화작용을 하는 흙의 성분이 녹아 들어가 비와 함께 씻겨 내려간다.
그리고 흙이 pH 4에서 5까지 산성이 되면 수소이온에 의해 흙에 포함된 점토가 파괴되어 알루미늄 이온이 녹아 나온다. 알루미늄 이온은 식물에게 독성으로 작용하여 뿌리의 성장이나 양분의 흡수를 방해한다. 예를 들어 옥수수는 중성 토양에서는 잘 자라지만 알루미늄 이온이 많은 상성 토양에서는 잘 자라지 못한다. 고향에 계신 우리 어머니가 경작하는 밭에서는 토마토가 잘 자라지 못한다. 이른바 흙 전문가로 불리는 나는 흙이 산성이라 좋지 않다 라며 원칙론을 입으로 말하는 건 잘하지만 실제로 산성 토양 앞에서는 무력해서 어머니를 실망시키곤 한다. 물은 생물들의 생명을 지탱하는 천사 같은 존재지만 흙을 산성으로 변하게 만드는 악마의 얼굴도 함께 갖고 있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다종다양한 흙을 산성, 중성, 알칼리성의 특징에 따라 대충이라도 구분하고 그 구분으로 결정된 생물들의 운명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물론 사람도 예외는 아니다. 만일 누군가가 왜 이런 특징 하나가 이렇게까지 결정적으로 작용하느냐 묻는다면 산성 토양은 천천히 생물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만들고 우리의 농업 생산을 제한해 왔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산성 토양과 싸운 미야자와 겐지. 산성 토양과 밀접하게 관련된 의외의 인물로 동화 작가 미야자와 겐지를 들 수 있다고 앞에서 말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겐지의 시를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발표되지 않은 시집 봄과 수라 제2집의 임학생이라는 초고에 실린 글이다. 수국색 바람이다. 눈도 셔츠도 물들었다. 이곳 덤불과 화산 더미의 배열은 마치 어딘가의 대공원에서 사용될 듯하다. 그림으로 그리지 않으면 사라져버릴 것 같은 덤불 속 꽃. 후략. 여기서 수국색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 구절은 후에 라크무스 블루 바람으로 수정되었다. 라크무스란 리트머스 시험지에 포함되어 있는 색소 성분이다. 맑은 하늘의 청색에서 저녁 무렵의 분홍색에 이르기까지 색이 변하는 추이를 산성이나 알칼리성에 반응해 색을 변화시키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표현하려 한 것이다. 그렇다면 겐지는 왜 리트머스 시험지와 수국의 색깔 사이에서 고민했던 걸까? 여기에는 산성과 수국 그리고 겐지와의 연결고리가 존재한다. 일본인들은 수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파란색 꽃을 상상한다. 하지만 유럽 지중해 사람들은 분홍색 꽃을 상상한다. 이것은 무슨 인종의 차이 때문이 아니다. 흙이 다르기 때문이다. 수국꽃의 색소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사실 분홍색이지만 이 색소는 알루미늄 이온과 반응하면 청색을 띈다. 일본의 많은 산성 토양에서는 점토가 용해되어 알루미늄 이온이 다량 녹아 나온다. 이 알루미늄 이온이 꽃까지 전달되면
수굿꽃을 푸른색으로 물들이는 것이다. 겐지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이 산성 토양에 반응하여 색을 변화시키는 수국꽃에다 맑고 푸른 하늘을 겹쳐본 곳이다. 수국은 산성에서 푸른색을 띠지만 리트머스 시험지는 알카리성에서 파랗게 되는 차이가 있기는 하다. 장마철에 수국이 보여지는 선명하기 그지없는 생생한 푸른빛은 일본의 산성 토양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일본의 농업은 그 자체가 산성 토양과의 싸움이기도 했다. 놀랍게도 겐지는 푸른 수국으로 상징되는 산성 토양에 강한 문제의식을 품고 고군분투한 선조 중 한 분이다. 미야자와 겐지 하면 은하철도의 밤, 주문이 많은 요리점 등의 유명 작품을 다수 세상에 펴낸 동화작가로 유명하다. 하지만 생전에 그가 작가로서 번 돈은 5엔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흑 박사로서 겐지가 번 급료는 첫 임금이 80엔에 달했다. 돈 얘기는 별도로 치더라도 도호쿠 지방의 산성 토양 개량은 그의 생업이었던 것이다. 이와테 현에서 태어난 겐지는 모리오카 고등 농림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하여 토양학을 전공했다. 졸업 논문 제목은 부식질 속 무기 성분의 식물에 대한 가치. 요컨대 그는 흙의 양분 공급력에 대해 연구했다. 겐지를 지도한 세키 도요타로 교수는 도호쿠 지방에서 쌀 농사가 잘 안 되는 요인을 제너미 바람에 의한 냉해로 특정한 인물로 후에 일본 토양비료학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겐지가 태어난 1900년 전후 도호쿠 지방에서는 재해나 냉해로 인한 흉작이 많았다. 이와테현에 펼쳐져 있는 쿠로보쿠토는 얼핏 보면 유기물이 많아 비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산성이 강한 문제 토양이었다. 겐지는 이 구로보쿠토를 황량한 흙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산성인 구로보쿠토는 제너미 바람과 함께 도호쿠 지방의 작물 생산을 제한해 왔다. 겐지 자신은 부유하게 자랐지만 힘들어하는 농부의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에 토양 개량에 힘을 쏟았던 것이다. 그 증거로 농업지도원이나 농업학교 교사의 입장에서 흙 입자 구조를 해설한 겐지의 그림도 남아있다. 이 그림을 보고 나면 더 이상 그가 흙 연구자였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못할 것이다. 그즈음 모리오카의 고이와이 농장에서 탄산칼슘을 이용해 토양 개량에 성공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른바 산성 토양에 칼슘을 인공적으로 보충하는 이식 치료다. 겐지는 이 석회 비료의 판매 붐을 탄 도호쿠 쇠속 공장에 스카우트되어 세일즈맨이 된다. 그는 누구나 다 아는 새로운 비료, 탄산석회, 더할 나위 없이 위대한 효력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도호쿠 각지를 돌아다녔다. 이 모습을 상상해보라. 이건 동경하던 동화 작가는커녕 그냥 괴상한 세일즈맨의 모습이잖아.
하고 실망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오히려 이 장면에서 토양 개량에 힘쓴 겐지의 필사적인 모습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고이 Y라는 이름은 지금은 유제품 브랜드가 되었지만 이름은 공동 창시자인 고노 기신, 이와사키 야노스케, 이노우에 마사루의 앞 글자를 따서 조합한 것이다. 이와사키 야노스케는 미쓰비시 재벌의 창업자인 이와사키 야타로의 남동생이다. 미쓰비시 재벌이 후원자였기 때문에 고이와의 농장은 토양 개량에 투자할 만큼 여유가 있었던 것이다. 거기에 비하면 일반 농가는 질소 비료뿐 아니라 석회 비료까지 살 수 있는 여위 따위는 없었다. 겐지는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세일즈맨으로서의 자신과 농가에 도움이 되고 싶은 농업 지도자로서의 자신 사이에서 모순을 느끼고 고뇌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지도 외 석회 비료의 배급, 세일즈에 전력을 쏟은 나머지 과로로 쓰러져 침상에서 남긴 것이 그 유명한 시 비에도 지지 않고이다. 근면, 절제, 겸허라는 현대인이 잊기 쉬운 미덕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이 시의 행간에는 흙과 농업 개량에 전념한 겐지의 진지한 모습과 무념이 스며들어 있다. 샐러리맨이라면 누구나 다 고민할 법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의 글에 그토록 감동을 받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5억 년에 걸친 흙의 변화는 생물을 키울 뿐 아니라 때로는 생물들을 농락하면서 현재의 자연을 만들었다. 그중 하나가 산성으로의 흙의 변화이다. 수국꽃이 푸른색으로 물든 이유도 미야자와 겐지가 비에도 지지 않고 석회 비료를 팔러 돌아다닌 이유도 모두 흙이 산성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흙을 포함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생물들이 획득한 다양한 모습에 적응이나 진화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이 바로 다윈이다. 이 책에서는 이 변화와 산성을 화두로 삼아 5억 년 대지의 역사를 파헤쳐 보고자 한다. 흙이라는 전혀 다른 시점에서 이 역사를 찬찬히 다시 살펴본다면 복잡한 자연 현상의 바탕에 깔려있는 구조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여행의 목적에 대해 이 책의 목적은 비단 5억 년의 과거를 둘러싼 역사 여행에만 있지 않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옛 것을 다시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흙은 위기에 봉착해 있다. 남쪽으로 눈을 돌리면 열대우림의 감소와 토양 열화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고 북쪽으로 눈을 돌리면 온난화로 인해 얼음도 영구 동토도 다 녹아버리는 황당한 현실이 우리를 맞이한다. 온난화, 사막화, 산성비, 열대우림의 감소, 모든 것이 다 흙과 관련된 화제지만 그 중에 좋은 것은 하나도 없어 보인다. 하지만 깜깜한 흙 속에 묻힌 기록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를 비춰준다. 우리는 과거에서 많은 교훈을 퍼올릴 수 있다. 옛 문서에 그려져 있는 산을 보면
에도 시대의 마을 산은 괴멸 직전이었다. 문명의 발달이 극에 달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붕괴는 산림 감소와 토양 열화에 의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동일본 지진에 동반된 쓰나미를 유례없는 대참사로 여겼지만 피해 지역의 퇴적물 지층을 보면 헤이안 시대의 대지진으로 똑같은 규모의 쓰나미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지에 새겨진 역사에 모두 다 이렇게 슬픈 것만 있는 건 아니다. 나라 헤이안 시대의 유적에는 목간이 묻혀 있다. 목간은 물자의 거래나 와카, 수련 등에 사용되었으며 당시 생활을 알 수 있는 좋은 단서가 된다. 간논지에서 출토된 7세기 말의 목간에는 고킨 와카슈, 가나서나 하쿠니니슈의 서가로 유명한 나니와즈 노래 전반부가 적혀 있다. 또한 이 나니와즈는 가장 오래된 와카 모음집으로 알려진 만요슈가 세상에 나오기 훨씬 전부터 세상에 퍼져 있다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난파진에는 피는구나 이 꽃이 겨울잠 자고 지금은 봄이라고 피는구나 이 꽃이.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1400년이라는 시간을 초월하여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는 메시지가 땅속에 묻혀 있었던 셈이다. 그럼 이제 시공을 둘러싼 흙의 여행을 통해 5억 년 전의 발자취와 그 첫걸음의 흔적을 살펴보자.